그 여름의 수사법, 하성란. 그해 여름 음력 7월 12일에 할머니가 죽었다. 전보가 왔을 때 엄마는 여름 배추로 김치를 담그던 중이었다. 전보는 때를 고르고 골라 꼭 이럴 때 온다며 엄마는 붉은 양념이 묻은 두 손을 내밀었다. 이크, 혹시라도 유니폼에 고추 양념이라도 튈까 집 빼온 청년이 뒤로 물러섰다. 집 빼오는 엄마 몸을 훑으면서 손을 대신해 전보문을 끼울 만한 틈새를 찾았고 엄마는 어디 받아둘 데가 없나 두 겨드랑이를 차례로 들썩거렸다가 다시 입을 조금 벌려보았다. 집 빼오니 엄마의 겨드랑이 쪽에 전보 쪽지를 내밀었지만 엄마는 턱을 치켜들며 입을 벌렸다. 에크! 이번에는 엄마가 겨드랑이를 벌렸지만 집 빼오는 엄마 입 쪽으로 손을 뻗었다. 이크! 마치 둘은 택견이라도 하는 듯 보였다. 굼실, 능청. 사람의 몸속에는 저마다의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듯 리듬감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 훗날 누군가에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내 리듬은 톡톡토토독, 톡톡토토독, 빠른 10박자였다. 연일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양력 날짜는 잊었고 음력 날짜로만 기억되는 한여름 어느 날이었다. 아차! 한참 손아래인 조카뻘 되는 사내지만 그래도 내외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을 때 그제야 이심전심 마음이 통한 집 빼온 청년은 두 귀까지 발갛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엄마는 양념 묻은 손으로 전보를 받아들었다. 모친 금일 새벽 사망. 엄마는 간을 보듯 입맛을 다시고는 딱 두 마디만 했다. 각중에, 복중에. 느닷없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각중에. 푹푹 찌는 찜통 더위 속에서 치러야 할 초상 걱정이 복중에란 말에 담겨 있었다. 동을 통틀어 한두 대 구경할까 말까 했던 백색 전화기 대신 보급형 검정 전화기가 4-5집에 한 대꼴로 개통되던 때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학기 초마다 학교에서 실시하던 가정환경조사서에 피아노, 냉장고 항목 다음으로 전화기가 자리 잡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전화가 개통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이 허다했다. 그러니 육지의 끝에서 다시 배로 3시간 남짓 들어가야 하는 섬에서 전화란 여전히 귀하디 귀한 물건이었을 것이다. 바다의 공깃돌처럼 점점이 흩어진 섬들과 서울을 잇는 유일한 통신수단은 우편이었다. 다급한 소식은 전보로 오갔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고리적 말이 그래서 아직까지 효력을 발휘하던 때이기도 했다. 경부 호남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 안으로 좁혀졌다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심증적으로 그 섬은 내게 시차가 나는 타국처럼 멀었다. 섬에 다녀올 때마다 나는 2-3일씩 시차 적응에 힘들어하는 여행자처럼 낮에 자고 새벽에 말똥말똥 깨어 있었다. 나는 살아생전에 할머니를 너댓 번밖에 보지 못했다. 고작 2-번 할머니를 봤을 뿐인 둘째는 콧물이 흐르는 것처럼 몇 번 훌쩍이더니 금방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 놀라나갔다. 할머니 오늘 새벽 사망. 부산항에서 내일 10시에 만납시다. 신문지 한 귀퉁이에 엄마의 말을 받아 적었다. 손구글을 해보지 않아도 10자가 넘었다.
아버지가 있는 DC에도 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아버지는 무슨 연유에선지 전화를 놓지 않았다. 전화는 쌍방향 통신 도구였다. 한마디로 우리 집 전화는 무용지물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가 꼭 우리 집 전화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누구에게도 벨은 울리지 않았다. 엄마는 필요한 용건들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종종 편지를 썼다. 편지를 쓰다 급작스레 불해가 끓어오르면 편지를 구겨 던지고 어깃장을 놓듯 전보를 쳤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퍼붓듯 다 쏟아놓으면 그것이 몇 자건 간에 나는 그걸 10자로 요약했다. 전보는 10자까지 기본 요금을 받았다. 엄마는 양념 묻은 스댕 다라이를 소리나게 헹궈 수도가에 비스듬히 엎어놓고 동생들 씻길 물을 양은 바켓스에 받아 골로에 앉혔다. 심지가 다른 골로는 쉽게 불이 붙지 않고 거무스레한 연기만 피웠다. 전보를 치려면 송수신기가 설치된 대형 우체국까지 가야 했다. 버스 의자에 앉아 엄마에게서 받아 적은 전문을 쓱 훑어보았다. 전보를 받을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면 할머니란 호칭부터가 잘못이었다. 이상하게도 엄마들은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척관계를 아이의 입장에서 재정리해버린다. 급기야 언제부턴가 엄마는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영화도 한몫했다. 여주인공 역할의 엄앵란이란 배우가 남편 역을 맡은 남자 주인공을 배웅하면서 아빠, 바이바이, 일찍 돌아오셔야 돼요 라고 콧소리를 한 것이 엄마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다. 엄마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는 엄마를 한나야 하고 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버지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할머니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는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결핍이라면 결핍이지. 언젠가 아버지가 말했다. 엄마가 옆에서 거들었다. 상처면 상처고. 엄만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 시간 모자라 못 푼 마지막 문제 같아. 20점짜리 주관식 문제. 엄마가 무릎을 쳤다. 하, 그거 미치지 미쳐. 그러다 엄마가 핏 웃었다. 그 문제 답만 적어냈으면 100점 만점 받았을 거고. 엄마와 아버지는 딱 10분이 문제였다. 10분까지는 서로 잘 맞았다. 엄마의 말처럼 마지막 한 문제의 답만 적어냈더라면 아버지의 삶은 100점 만점이었을까? 30대 중반의 교직을 그만둔 뒤로 아버지는 손대는 일마다 족족 낭패를 겪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 할머니는 너댓 번밖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매번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몇 장의 사진 속에서 가장 강렬한 것은 역시 그 모습이다. 시골 변소라는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어른 송장이라도 묻을 만한 커다란 독을 땅에 묻고 그 위에 널빤지 2개를 얹어두었다. 들고 나는 구멍 정도만 있을 뿐 걸쇠가 달린 문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할머니는 인기척도 없이 그 널빤지 위에 앉아 있었다. 2개의 널빤지 위에 고르게 힘을 분배하며 굽어있는 청동빛 2다리가
하관이 빤 할머니의 역삼각형 얼굴을 받쳐주고 있었다. 흡사 박물관에서 보았던 빗살무늬 토기와 그 받침대 같았다. 역시 인기척도 없이 나타난 나를 보고도 할머니는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움찔하지도 않았다. 나는 할머니의 두 다리가 만들어내는 예각에서 검고 축 늘어진 성깃성깃 털 몇 가닥 남지 않은 할머니의 거기를 다 보고 말았다. 할머니는 놀란 내 시선을 따라가 자기 것을 남의 것 들여다보듯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낄낄 웃었다. 네 아베도 고모들도 다 이군형에서 뽑았다 아이가. 그 뒤로 나는 할머니 하면 악다구니를 쓰며 이웃집 여자와 머리끄덩이를 잡은 채 먼지나는 길 위를 구르던 모습이나 물 좋은 생선을 받기 위해 고무다라이를 들고 억척스럽게 어시장을 향해 뛰던 모습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할머니의 거기가 떠올랐다. 할머니의 거기에서 아버지와 고모들이 국수 면발처럼 뽑아지고 있었다. 우체국은 버스 정거장 맞은편대로 인도와 인도가 만나는 모퉁이에 비스듬히 서 있었다. 얼마 전 그곳 앞을 지나다가 그 건물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30년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 여전히 우체국인 채로 남아있었다. 달라진 건 그땐 그 건물이 가장 컸었는데 지금은 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가장 작은 건물이 되었던 것뿐이었다. 그 건물 앞으로 나 있던 육교는 사라지고 없었다. 우체국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정말 육교가 없어졌으면 바라던 때도 있었다. 어떤 전문이냐에 따라 육교는 짧게도 길게도 느껴졌다. 나는 육교를 건너가 엄마의 시끄러운 마음을 열자로 요약해 전보를 치곤 했다. 우체국의 전보 전신환 창구의 여직원은 내가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설 때부터 단박에 날 알아보았다. 나는 왼쪽 뺨으로 여직원의 시선을 받아내면서 소포 끈을 묶고 우표를 붙이는 사람들 사이에 낀 채 전보 문구를 고쳤다. 우선 할머니는 어머니로 바꾸었다가 다시 모친으로 고쳤다. 최대한 줄이거나 뺄 수 있는 말은 빼야 했다. 오늘 새벽도 지웠다.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내일 부산항에서 만나면 차차 알아지게 될 일이었다. 반년 가까이 만나지 못한 엄마와 아버지가 말문을 뗄 화제도 남겨둬야 했다. 요령 부득인 것도 다 요령이 있었다. 천애고 천애니 딱 모친 사망, 부산항, 내일 10시 라는 문장이 가지치기한 정원수처럼 날씬하게 서 있었다. 우체국 여직원이 날 기억하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11살짜리 계집애가 혼자 와서 아이들 위독 급상경하시오 라는 전보를 쳐달라고 했으니 은연중에 내 얼굴을 흘끔 보았을 것이다. 게다가 11자 글자를 바득바득 10자 가격에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우겨댔으니 눈, 코, 입까지 조목조목 따져보았을 것이다. 신출내기 여직원은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 아이들 다 위독한 것 같은데 넌 대체 누구니? 마음 같아선 그 여직원 앞에서 고개를 쳐박고 딱 죽고 싶었다. 여직원은 무슨 사정인지 말 안 해도 다 알겠다는 듯 고개를 깊게 두어 번 끄덕이더니 선심 쓰듯 하시오를 바람으로 고쳐 10자를 맞춰주었다. 창구 앞에 서 있으면 안쪽에 난 방이 들여다보였다.
머리가 귀미까지 벗겨진 중년 사내가 앉아 이런저런 장비를 만지작거리면서 전보를 받거나 전보를 쳤다. 사내는 여직원이 건넨 쪽지를 받아 손가락으로 타전했다. 내용과는 다른 가볍고 날렵한 자음과 모음들이 뿔뿔이 날아가 DC의 우체국 수신부를 기준점으로 해쳐 모여! 타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이들이 위독하다는 전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상경하지 않았다. 대신 때이르게 핀 벚꽃, 이파리들이 마당 가득 분분히 날렸어로 시작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를 읽을 때 엄마는 수줍어했다. 그래서 달콤한 문장들 사이에 숨은 여유가 있으면 돈 좀 붙여달라는 부탁에도 화내지 않았다. 달이 차고 기울듯 엄마의 심경도 차고 기울기를 반복했다. 매번 통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전보를 쳐대는 엄마를 보면 언젠가 봤던 사마귀가 떠올랐다. 어쩌다 길 한복판에 나와선 사마귀를 자전거 바퀴가 밟고 지나갔다. 사마귀는 배 아래쪽이 납작 눌렸다. 어찌어찌 겨우 일어선 사마귀는 성했던 방금 전의 모습대로 돌아가기 위해 나처럼 생긴 앞다리를 들어 올리려 안간힘을 썼다. 또 누군가 밟고 지나갔다. 이번엔 아예 일어서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눌러붙었다. 눌려 조금씩 죽어가면서도 사마귀는 서 있을 때처럼 앞다리를 나처럼 세우려 눈에 띌 듯 말 듯 움직였다. 그 포즈만이 진정 자신을 사마귀답게 한다는 듯 엄마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속뜻이 전달되지도 않을 전보를 쳤다. 언제부턴가 전보 창구의 여직원과 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생겼다. 마구 지워지고 뭉개진 글자 투성이의 쪽지를 창구 안으로 내밀었다. 전보 문구를 한눈에 훑어본 여직원의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쪽지가 창구 밖으로 다시 밀려나왔다. 나는 틀린 답안지를 받아 오답을 고치는 심정으로 또박또박 글씨를 썼다. 그 모습이 흡족한 듯 쩝! 여직원은 입맛을 다셨다. 전문을 받아든 중년 사내는 DC를 향해 타전했다. 골똘히 부호를 보내고 있는 그의 옆모습이 쳐낼 말을 너무 쳐낸 9글자의 전보문처럼 조금은 헐벗은 듯 보였다. 모친 사망, 부산항, 내일 10시. 나는 아까부터 여직원의 눈꼬리에 달려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그제야 할 수 있었다. 기예요. 정말? 여직원이 눈꼬리를 치켜 떴다. 버섯목이면 뒤집어 보여. 기예요. 긴데 왜 아니래요. 꿈도 없는 짧은 잠에서 불현듯 깨어 둘러보면 여전히 밤이었다. 조도를 낮춘 객실은 어둑했다. 모두들 골아떨어졌는지 의자 등받이 위로 보이는 뒤통수는 몇 되지 않았다. 등이 베길 때마다 자세를 바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둘째는 인상만 썼다. 고개를 돌리자 복도 건너 옆자리에 앉은 엄마의 얼굴이 들어왔다. 엄마는 자면서도 인상을 쓰고 있었다. 아버지 꿈을 꾸는 게 분명했다. 규칙적인 기차의 리듬감 때문인지 밤이면 깨서 울어대던 막내는 한 번도 깨지 않았다. 종착역인 부산역에 내렸을 때는 정녕 오지 않을 것 같던 아침이 밝아 있었다. 자기 키만한 빗자루를 든 청소부가 잠에서 덜 깬 얼굴로 플랫폼에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다. 무박이나 다름없는 밤 기차에서의 하룻밤에 뒤통수가 납작 눌리거나
눈이 퉁퉁 부은 사람들이 와르르 출구로 몰렸다. 무엇에 베겼는지 왼쪽 견갑골이 아팠다. 엄마는 칭얼대는 막내를 업고 보폭이 좁은 둘째는 앞서 걸리고 가볍지만 부피가 큰 가방은 내게 들린 채 부산항으로 갔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여객선 개찰구 앞에 돼지 국밥집에서 요기를 했다. 둘째와 내가 국밥 그릇 하나에 머리통을 부딪히며 밥보다는 장난에 골몰할 때 엄마는 국밥 국물을 막내 입에 떠넣을 뿐 자신은 한 숟가락도 입에 대지 않았다. 여객선 터미널은 사람들로 부산했다. 엄마 손을 놓치고 겁에 질린 아이가 사방을 둘러보며 울었다. 행상들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니면서 목청을 높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들이 떠다녔다. 혹시 아버지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우리는 개찰구 바로 앞에 선 채 쏟아지는 땡볕을 머리통으로 다 받아내고 있었다. 7살인 둘째는 아버지처럼 생긴 남자의 뒷모습만 보면 아빠다 하고 외쳤다. 처음 몇 번은 둘째 말에 이 남자 저 남자 뒤를 쫓았지만 나중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다. 10시가 되자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피서객들과 배 한복을 입은 촌부와 촌로들을 태운 여객선이 항구를 떠났다. 갈매기 떼가 일시에 날아올라 뱃전에 따라붙었다. 엄마는 재우쳐 물었다. 10시, 분명히 10시라고 했냐? 아버지는 이번 전보 또한 앞에 무수한 전보들처럼 엄마의 엄포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린 듯 했다. 엄마는 내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듯 칫 혼자 웃었다. 칫, 사람 꼴 우습게 되는 거 한순간이네. 지새끼 셋을 내 밑으로 빼놓고도 그렇게 날 몰라? 어떤 미친년이 사람 목숨 갖고 장난을 쳐? 아따 웃음네. 왜 날 몰라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야말로 1년에도 2번 자식들의 목숨을 경각에 놨다 내려놨다 하는 인물이었다. 엄마는 다시 막내를 들쳐업었다. 둘째를 앞서 걸리고 뒤처지는 내게 빽 성질을 내면서 버스 터미널로 가 DC로 가는 버스를 탔다. 정오가 되자 해는 버스 천장 위에 떠서 버스를 양은 냄비처럼 달궈 놓고 있었다. 창문은 다 열려 있었지만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나무 이파리들은 정무라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의자의 비닐 시트가 가장 먼저 뜨거워졌다. 시트와 닿은 맨살에 금방 땀이 고여 흘렀다. 물까지 데워 씻긴 공도 없이 동생들은 떼국이 좔좔 흘렀다. 터미널에서 사 먹인 복숭아 과즙이 얼굴에 끈끈하게 묻어 버스 안으로 날아든 파리가 자꾸 달려들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입을 앙 다물고 파리를 쫓았다. 버스 뒷칸에 일렬로 앉은 우리는 목에 스프링을 댄 인형처럼 버스의 리듬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리며 DC로 가고 있었다. 애써 온 길을 다시 1시간 반가량 뒤로 물리는 셈이었다. 등받이 위로 드러난 각양각색의 뒤통수들도 끄덕끄덕 움직였다. 엄마는 막내를 안고 졸다가도 버스가 돌을 밟고 튀거나 벼랑간 급정거를 해 고개가 끄덕 떨어지면 어김없이 눈을 떠 새삼스럽다는 듯 창밖 풍경을 훑어보곤 했다. 어젯밤 바른 분은 땀이 흐른 자리를 따라 얼룩덜룩 고립했다. 골 속으로 기미가 낀 맨살이 보였다. 폭이 좁은 강이 DC를 양분하며 관통해 흐르고 있었다. 자동차 생산 공장의 유니폼을 입은 수십 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자전거 요령을 울리며 다리를 지나갔다.
담이 높아 집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고급 주택가를 지났다. 한여름에도 대중 목욕탕을 다녀오는지 샴푸와 비누 등속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를 든 아가씨 둘이 슬리퍼를 질질 끌며 지나갔다. 바구니에서 흐른 물이 점점이 그 뒤를 따라갔다. 마른 하천을 건넜다. 길 가던 사람에게 주소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지나친 길에 아버지의 집이 있었다. 파리 의상실. 다른 곳보다 돌출된 쇼윈도 안에는 얼굴과 사지가 생략된 상반신 마네킹이 전라 상태로 놓여 있었다. 넓지 않은 전방은 이사간 그대로 치우지 않았는지 실패와 천 조각들이 굴러다녔다. 가게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분명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골로에 감자를 찌고 있었다. 보지 못한 반년 사이 깡말라 두 눈이 움푹 꺼져 있었다. 왜 텅 빈 의상실에 앉아 이 시간에 감자나 삶고 있는 건지 아버지 자신도 모르는 듯 했다. 전방 어디에서도 마당 가득 분분히 날린다는 벚나무는 보이지 않았다. 전방 앞은 축대로 막혀 전망도 좋지 않았다. 새것 같은 양은 냄비는 밑바닥만 검게 그을려 있었다. 뚜껑을 들썩이며 김이 올랐다. 아버지는 조심조심 뚜껑을 열고 쇠젓가락 끝으로 감자를 쑤셔보았다. 미싱을 드러낸 듯한 구멍 뚫린 탁자 위에 정백당이 수북이 담긴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다. 문소리가 나자 아버지는 문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말했다. 파리 의상실 영업 안 합니다. 파리 의상실 영업은 그만. 분이 뽀얗게 오른 하지 감자 하나를 막 쇠젓가락으로 들어올리는 아버지의 눈에 만족감이 가득했다. 감자 끝에 살짝 정백당을 묻히려는 순간 아버지의 눈이 전방에 들어선 엄마의 눈과 마주쳤다. 아버지는 쇠젓가락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감자를 떨어뜨렸다.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이 셋과 함께 부산으로 다시 DC로 이어진 여정이 너무 힘겨워서 엄마는 자꾸 아랫입술을 꼭 물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득달같이 달려들며 소리쳤다.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냐고! 네가 제정신? 이게 말이 돼?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아버지가 엉거주춤 일어섰다. 각중에 뭔 일이고? 아버지가 떨어뜨린 하지 감자가 엄마의 발에 밟혀 으깨졌다. 아버지는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이게 뭔 일이고? 왜 앞에 어머니고 와? 엄마는 아버지를 다그쳤다. 아빠 정말 왜 이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난 아빠랑 결혼해서 애 셋 낳은 죄밖에 없어. 그런데 나한테 왜 이래? 애 셋 낳은 죄, 난 잘못 없어. 갑자기 엄마 등에서 떨어져 사방을 두리번대던 막내가 바락바락 울어대기 시작했다. 엄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루 동안 참았던 무더위와 갈증과 피로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엄마의 발에 챈 골로가 기우뚱 기울면서 양은 냄비가 엎어졌다. 감자들이 대굴대굴 굴러 전방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아버지는 어리벙벙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꿈인 듯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아버지가 바라던 삶은 뽀얀 하지 감자를 삶을 때의 고요함인지도 모른다. 감자의 아린 맛과 섞인 정백당을 맛보는 아주 짧은 시간의 단맛인지도 모른다. 흙투성이가 되어 뭉개진 감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평화는 깨졌다. 엄마는 떼쟁이 아이처럼 두 다리를 바동거리면서 울었다. 물어내! 다 물어내! 물어내란 말이야!
이러니 좋아. 다 때려치워. 아버지는 이참에 아이 버릇을 잡으려 매정한 채 하는 아버지처럼 보고도 못 본 척 엄마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엄마는 한 번도 엄마의 아버지 앞에서 저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남겼다는 유품들을 안아도 보고 냄새도 맡아봤지만 아버지의 얼굴 대신 역삼각형의 도형만 그려졌다. 외할머니와 만나면 엄마는 늘 할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할아버지는 군인이었다. 어린 게 뭘 안다고 울다가도 아버지만 보면 울음을 딱 그쳤지. 모자만 쓰면 울어져 치는 통에 내 아버진 내 앞에서 모자를 벗었어. 누구 앞에서도 안 벗는 모자인데. 엄마는 엉엉 울었다. 어떻게든 우리에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남겨주겠다는 듯 엄마는 아기처럼 발버둥질을 치고 있었다. 가게는 2평 남짓한 방과 붙어 있고 방은 그 방의 반만한 부엌으로 이어졌다. 부엌 문을 열면 바로 주인집 마당과 통했다. 부뚜막에는 하지감자 박스만 덜렁 놓여 있고 쌀이나 다른 양념병은 보이지 않았다. 연탄을 떼지 않는 아궁이에는 아버지가 마신 듯한 빈 소주병들이 거꾸로 박혀 수정 결정체처럼 삐죽빼죽 솟아있었다. 엄마 말을 빌리자면 미친년 궁둥이만한 부엌이었다. 여름 들어 내내 감자만 삶아 먹었는지 박스 안의 감자는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막내는 아버지가 손뼉을 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등에 매달렸다. 엄마가 궁둥이를 돌릴 수도 없는 부엌에서 막내를 업고 이른 저녁을 차리는 동안 우리는 대면대면 아버지와 전방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낯선 건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긴 방학이 끝나고 개학 첫날 마주친 담임 선생님 같았다. 아버지는 밤 9시가 되자 가게 문을 닫았다. 함석판으로 된 문 덮개를 번호대로 끼우자 출입구 쪽의 마지막 함석판에 몸을 굽히고 간신히 드나들 수 있는 쪽문이 생겼다. 아버지, 우리 저기로 나가봐도 돼요? 절로 나갈래? 대단히 심심. 둘째가 선생님에게 질문하듯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우리는 진작부터 신기했던 쪽문을 들락거리면서 웃고 떠들었다. 함석판의 숫자들은 하나같이 페인트가 줄줄 흘러내린 채로 말라 있었다. 함석판 3 다음에는 곧바로 5가 이어졌다. 죽을 사자와 동음이라 불어 사자를 쓰지 않은 듯 했다. 죽은 할머니가 생각났다.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을 할머니. 할머니도 사자라면 끔찍히 싫어했다. 뱃사람의 아내에게는 금기 사항이 너무 많았다. 하지 않을 말을 입에 올리면 할머니는 땅에 대고 침을 3번 뱉었다. 이젠 말할 수도 밥 먹을 수도 무엇보다도 아무에게나 욕을 내뱉고 어디 한번 해보자고 대거리를 할 수도 없다. 죽은 할머니. 그러자 같이 죽었을 할머니의 거기가 떠올랐다.